안녕하세요, 현우였습니다. 드디어 새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번 새해가 가기 전에 보드 플레이그라운드의 개발 상황을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가된 모듈을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은 모듈이 이제 정리가 됐죠. 원래는 이제 모듈이 모두 한 줄로 쭈루나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좀 더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메시징, 노티피케이션, 옵저빌리티랑 프레젠트, 시큐리티, 스토리지 이렇게 나눴고요. 네, 하나씩 이제 펼쳐서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은 서버에서 가장 기초, 그래서 설정이랑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메시징은 이제 이 보드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어떤 행동의 단위를 메시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요청을 하든 조회를 하든 이제 메시지라는 단위를 통해서 요청을 실행하게 되고요. 이제 함수가 이제 실행 가능한 최소 단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작업의 최소 단위를 이제 메시지로 그 정의를 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CQRS, 도메인 이벤트, 이제 새로 추가된 HTTP 클라이언트랑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노티피케이션도 추가를 했는데 내부용은 이제 디스코드 웹훅, 메일러, 그다음에 서버 센트 이벤트까지 세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옵저빌리티도 이제 추가를 했는데 불보드랑 어딘로그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로깅도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속성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프리즈마랑 레지스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이었는데 이제 캐시랑 그 프리즈마가 있었는데 레디스 모듈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레디스 모듈에 맞는 이제 스토어라는 개념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프리즈마에 레포지토리가 있듯이 레디스에는 스토어를 추가를 해놨어요. 이제 기존에 시큐리티 모듈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시큐리티 상위 분류로 하고 밑에는 액세스 컨트롤로 바꿨습니다. 애초에 이 역할 자체가 JWT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인증하고 물론 발급하는 임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JWT를 헤더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인증하고 이제 권한의 유저 룰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모듈 이름은 액세스 컨트롤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듈인데요.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앱에 스토리지 모듈 하나랑 스토리지 워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건 파일을 관리하는 모듈, 그 다음에 이건 파일이나 청소 같은 걸 관리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모듈씩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스토리지 모듈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모듈은 AWS S3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파일의 설명주의 같은 거를 관리하는 모듈인데요. 일단은 이전에 앞서서 S3를 추가를 하는데 이 보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면서 했던 게 실무 수준의 기술적인 거를 사용을 해보자 했던 게 제 목표였고 이거를 하나하나 AWS 대시보드에서 만드는 것도 이걸 자동화할 수 있나 알아보다가 보니까 CDK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대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래가지고 그거를 CDK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컬 스택 있는데 이건 아직 사용을 안 하고요. 스토리지 스택을 보면 스토리지 스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드 플레이그라운드 버킷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이 S3 버킷을 완전 퍼블릭으로 풀어버렸거든요. 퍼블릭 리드가 가능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 보안 문제가 많고 AWS도 그걸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라이베이스로 하고 리드 할 때도 그 사인드 키 URL을 받아야지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인프라 스택도 있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 스택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AWS 로그인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실행을 시키면 이제 뭐 자동으로 S3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마우스 클릭해가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코드만 실행되면 얘가 알아서 분석하고 만들어준다는 게 확실히 그 유지보수성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코드를 완전히 옮겨야 될 때 그럴 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만약 코드를 다른 환경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 환경에서도 똑같이 AWS 다 세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세팅이라는 게 뭐 매뉴얼로 만들면 되겠지만 그 UI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때그때 휴먼 에러 같은 게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스토리지 모듈은 일단 내부적으로 두 개의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과 파일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일단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로 SSE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제 가져오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파일 도메인, 파일 엔티티를 통해서 파일의 수명 중계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S3에 업로드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이 파일이 S3에 어떤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누가 업로드했고 어떤 타입이랑 사이즈는 어떻고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려면 이제 S3랑 별도로 파일 엔티티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엔티티를 만들어줬고 파일 엔티티는 이렇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제 오리지널 네임, 이제 원본 파일명이랑 X 타입. 네, 그다음에 파일 자체 타입이랑 업로드 아이디, 사이즈 이런 걸 받고요. 액세스 타입은 이제 프라이베이트와 퍼블릭이 있는데 이제 프라이베이트는 뭐 내부 사진이나 비공개 사진이나 아니면 뭐 유니북 같은 경우는 책 내부 같은 사파 같은 게 될 수 있고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저희 랜딩 페이지 같은 데 들어갈 공개 사진 같은 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베이트는 사인드 URL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 거고요. 퍼블릭은 이제 공개도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그냥 링크만 있으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서버에서 직접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서버가 직접 이제 그 트래픽을 받으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는 이제 부하가 강해지죠.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부하가 강해지는 것도 있고 그냥 프리파인드 URL을 쓰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서버에서 파일 처리 로직을 하는 게 그거는 그거대로 부담이니까 프리사인드 URL 방식으로 했고 대신 그러면 이게 서버가 직접 파일을 받는 그 다이렉트 업로드 방식에 비해서 한번 그 서버가 파일 전송 요청을 받으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요청을 하면 서버가 프리사인드 URL을 보내주고 그럼 클라이언트가 프리사인드 된 URL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이제 백엔드에다가 이제 자기 업로드했다 해야 되니까 컨펌 업로드까지 추가를 해놨습니다. 아니면 뭐 업로드 실패했으면 마크에서 failed 같은 거 추가를 했고요. 뭐 그래도 파일 이넘 같은 거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DDD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메인에는 스토리지 포트 그 레포지토리 포트도 있지만 스토리지 포트라는 걸 제 발음이 안 돼요. 스토리지 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도메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를 직접 건들지 않고도 파일 스토리지 포트를 가지고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업로드용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하는 거랑 조회용 프리사인드 URL 그다음에 업로드 확인 완료됐을 때 이제 파일 메타데이터를 긁어오는 거랑 이제 딜리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흔히 보는 도메인 매퍼랑 이제
파일 레포지토리는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조금씩 많이 문법이 수정됐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3 스토리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거 왜 비동기 함수인 것 같은데 어싱크가 안 붙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프로미스 기반을 리소스 어싱크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소스 어싱크는 엄밀히 말해서 프로미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싱크가 안 붙었고요. 이거는 뭐 그 다음 영상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만든 파일 스토리지 포트에 따른 메소드를 실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미 이제 SWSDK 클라이언트 S3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뭐 구현하는 거는 사실 함수를 포팅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쓰기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쓰니까 파일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걸 익스포트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업로드하면 업로드 될 파일의 타입을 받아서 이제 이거에 대한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해주는 메소드, 그 다음에 파일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이 파일이 진짜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하고 업로드 되었다 상태로 해주는 거를 해주고요. 네, 프라이베이트 파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다운로드 파일이 필요하니까 그 함수, 그다음에 삭제랑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지 워커 모드에서 사용할 이제 그 고아 파일을 삭제하는 메소드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일 모듈은 끝이고요. 다음 이제 파일 레퍼런스 모듈인데 이거는 이제 파일과 그 타겟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비지 컬렉팅을 하기 위한 엔티티입니다. 만약에 유저가 삭제됐는데 유저가 올린 글이나 아니면 유저의 프로필 사진 같은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스토리지는 다 저장하는 게 돈이다 보니까 유저가 삭제되었을 때 만약에 유저가 사용하고 있던 파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파일 레퍼런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일종의 참조 기반, 레퍼런스 기반의 가비지 컬렉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제 파일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굳이 도메인이 필요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 레포지토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이렉트 레포지토리가 뭐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엔티티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DB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원래 기존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엔티티를 한번 걸쳐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엔티티로 이제 매핑하는 과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벤트 같은 거를 발생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깔끔하게 스킵하고 그냥 그대로 DB 레코드를 그대로 연결해주는 레포지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레포지토리라고 들었어요.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 그냥 많이 만들고 파일 아이디랑 타겟을 없애고 이제 그냥 타겟에 모든 걸 없애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가 끝입니다. 네. 얘는 그냥 서비스도 안 내보내고 그냥 레포지토리 포트만 내보내요. 그러면 이 파일이랑 파일 레퍼런스는 외부에서 직접 사용되는 모듈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제 스토리지 모듈에서 각 파일과 파일 레퍼런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내부 모듈 형태로 만들었고요. 실제로는 이 파일 모듈이 스토리지 모듈 모든 걸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모듈이 뭐냐? 파일과 파일 레퍼런스는 물론 엄연히 다른 테이블이고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 개발자가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지 모듈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서비스랑 파일 레퍼런스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아까서 봤던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랑 업로드 확인, 다운로드 URL 발급이랑 이제 파일 아이디랑 아이디스랑 타겟을 엮어주는 바인드 파일, 그 다음에 바인드를 풀어주는 언바인드 파일이랑 이제 언바인드 파일 바이 타겟
파일 삭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유, 파사드에서는 이제 방금 전 그 서비스를 그대로 다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토리지 모듈은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 파사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제 가베이지 컬렉팅을 위한 건데, 사실 가베이지 컬렉터가 내부 사정을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 호출해가지고 그냥 그 구화 파일 정리해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 모듈 내에 만들어 놨고요. 그게 바로 클린업 오퍼랜드 파일즈입니다. 배치 사이즈 뭐 100개, 뭐 3일 전 이런 식으로 3일 전에 있는 그 구화 파일들을 100개씩 삭제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토리지 워커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질적인 로직은 스토리지 모듈이 있고요. 스토리지 워크 모듈은 이거를 이제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클리더 오프라인 파일즈 이 잡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얘는 뭐 그냥 잡이고요. 핸들러는 뭐 이게 이제 24시간 전인가? 1초, 1분, 1시간, 24시간, 네, 맞네요. 24시간 전에 있는 24시간이 지난 보아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맥스 인터레이션 이더레이션, 맞아, 맥스 이더레이션 해가지고 최대 20번까지 시도를 하게 되고요. 한번 이제 구화 파일을 정리할 때마다 100개씩 파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200개, 2000개의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뭐 간단합니다. 그냥 그 2층에 넣으면 로거하고 멈추고. 네, 실질적인 로직은 이게 하나입니다. 네, 그냥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구화 파일을 삭제하라 가 끝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로깅 코드입니다. 나머지는 뭐 프로세서는 이제 조금 수정을 하긴 했지만 핸들러를 등록해가지고 그 뭐지, 태스크 큐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고요. 스케줄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기화되면 이제 스토리 큐에다가 이제 매 새벽 4시에 이제 삭제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 모듈은 끝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살펴볼 게 디스코드 웹훅 모듈 전에 이제 HTTP 리퀘스트 모듈입니다. 왜냐면 디스코드 웹훅 모듈이 HTTP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하거든요. 메시징 모듈에 보면 HTTP 클라이언트라는 모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그 아시오스를 이용한 HTTP 클라이언트고요. 네, 사실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시오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시오스로 요청을 보낸다. 요청을 받으면 리스폰스로 한번 감싸서 돌려준다. 에러가 나면 그 HTTP 리퀘스트 에러로 돌려준다. 근데 만약에 아시오스 에러가 아니다? 그러면 던진다. 이게 끝이고요. 이건 뭐 그냥 제시도 로직이고, 이건 뭐 그냥 로깅 로직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별게 없어요. 그 인프라 로직이라서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해진 게 이제 HTTP 클라이언트를 디스코드 웹훅 모듈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HTTP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HTTP 리퀘스트도 메시지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get 그 웹훅 리퀘스트랑 send 웹훅 리퀘스트가 이렇게 그 HTTP 리퀘스트라는 메시지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원하는 거라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괜히 복잡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로직 로깅의 로직을 이제 통일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스키마 검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이제 웹북 그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요. 이건 이제 웹북 요청을 보내서 받는 웹북이 제대로 낸 웹북인지 하고 이제 초기 정보 같은 거 받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리소스 타입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이제 시스템 노티피케이션 웹 get 웹북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마다 고유 타입 코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HTTP 리퀘스트는 웹으로 정해졌습니다. HTTP 리퀘스트나 HTTP 클라이언트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웹이라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웹으로 정했습니다. API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요? 할 수 있는데 그 API는 좀 남겨놨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모든 API를 꼭 아시오스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뭐 토스 같은 경우도 SDK 같은 걸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SDK를 통한 API 호출도 있는데 이 아시오스 요청을 API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API라는 타입명 대신에 이제 웹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코드 웹북 샌드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타입은 어떻게 했냐? 그 디스코드 API 타입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면 뭐 의존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디스코드 웹북 자체가 디스코드 의존성이라서 이 정도 의존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떤 값이나 이런 게 아니라 타입이라서 의존성이 있는 게 맞아요. 타입 의존성은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포트도 이게 레포지터리랑 레포지토리 포트도 생각해보면 레포지토리 포트가 타입이랑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실제로 레포지토리 포트에서 타입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의존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제너럴 웹북이 아니라 디스코드 웹북이잖아요. 어차피 디스코드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에러 했고요. 뭐 이거 샌드는 어떻게 하냐? 그 이게 디스코드 웹북이 특정 주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소가 그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시스템 API 그 시스템 엔드포인트 하나만 지정해 보다는 이제 여러 개를 좀 등록하고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옵션에다가 이제 웹북 옵션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URL이랑 이런 걸 다 등록을 해놓고 사용할 때는 네임 지정을 해서 웹북을 전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코드 웹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러 모듈입니다. 메일러 모듈이 뭐냐? 메일 보내는 모듈입니다. 이제 사실 의외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처음으로 만든 모듈이고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는 모듈을 좀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메일을 보낼 일이 없기도 했고 그 원래는 보내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뭐 스팸 메일 이래가지고 이건 구현하기 어렵겠지 구현 안 해야겠다 했다가 이제 이번에 비밀번호 초기화 로직 만들면서 구현을 했고요. 사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서비스에서 비밀번호를 쓰는 서비스가 없는데 그 이유가 초기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메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데 이메일 보내는 게 귀찮다 보니까 안 했다가 차필 미루다가 결국 했습니다. 그 디스코드 웹북이 HTTP 클라이언트 모듈로 작동을 하듯이 메일러 모듈도 이제 태스크 큐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일단 가장 먼저 잡부터 보면 이제 그냥 태스크 큐 잡이고요. 베이스 잡이고 이제 스키마도 간단히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냥 메일 서비스에다가 샌드 메일 하는 겁니다. 네. 하고 메일러 서비스를 보면
이게 실제로 전송을 보내는 모드인데 생각보다 쉬워서 당황까지는 안 했지만 좀 놀랐어요. 이게 노드 메일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쓰면 그냥 간단하게 샌드 메일 하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메일을 보내는 게 복잡한 것도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뭐 인증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뭐 앱 비밀번호를 써라라는 것도 있었는데 안 뜨더라고요. 제가 뭐 보안 설정을 강력하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앱 비밀번호가 안 뜹니다. 이게 개인 계정이 아니라 그 현스데브 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데 안 보여요, 앱 비밀번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어스트 방식으로 메일러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메일도 간단한 타입이랑 에러,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큐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세서랑 퍼블리셔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다른 서비스에서 메일을 발송하려면 이 메일 퍼블리셔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패스워드 리셋 패스워드 여기서 보면 이제 메일 퍼블리셔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메일 퍼블리셔에다가 send 이제 이메일 서브젝트 HTML 이렇게 해서 샌드를 하면 이제 메일 퍼블리셔가 받아서 이걸 잡 디스패처 태스크 큐에다가 디스패치를 하고 이 샌드 메일 잡을 디스패치를 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실행되고 있는 메일 프로세서가 이거를 잡아서 메일 태스크 큐에 있는 걸 잡아서 로고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샌드 메일 핸들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냐? 여기 보면 잡 핸들러에 잡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보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메일러 모듈이 작동을 하고요. 이제 등록할 때도 이렇게 쓰는 모듈이랑 메일을 보내는 모듈이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 send 보내기 위한 모듈이랑 이제 메일 진짜로 보내기 위한 모듈이랑 그러니까 태스크 큐를 처리하는 모듈이죠. 그거랑 for feature 이걸 사용하기 위한 메일만 이제 발송 요청만 하기 위한 for feature 메서드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된 모듈 1차는 끝났고요. 다음엔 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